여러분 광복절 의미 있게 보내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광복절에 사과는커녕 전범을 추모한 기시다 일본 총리. 기시다가 아니라 기시감입니다. 해마다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해마다 반복만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앵무새처럼 깊은 유감이라는 말만 하는 외교부. 일본이요, 우리 외교부를 애교부로 여길까 우려됩니다. 건설적인 한일 관계를 기대합니다. 불법 증축한 관계가 아니길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광복절 다음 날인 8월 16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산이 가방이 아닐진데 어떻게 여기에 뭘 숨긴다는 걸까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우산 안에 정말 섬뜩한 것이 있었는데 사실 올여름에 유난히 이런 것들 때문에 시끌시끌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었는지 영상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뭘까요, 네? 지난 7일 오후 한 PC방의 모습인데요. CCTV를 통해서 찍힌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흰색 모자를 쓴 남성이 컴퓨터 앞 의자에 앉는데 네. 옆자리에 있던 사람과 말다툼을 벌이고요. 네. 뭔가 주섬주섬 꺼내네요. 자, 우산 속으로 손 집어서 뭔가 찾는데 보니까 업주가 뭔가 이상한지 우산을 꽉 잡고 놔주질 않아요. 계속 실랑이 벌이죠. 그렇죠. 네. 업주가 한 손에 우산 잡고 한 손으로 휴대전화 들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결국 우산을 강제로 빼는 데 성공하는데 그 안에 든 것을 확인해보는 업주 정말 깜짝 놀라서 어이가 없어서 이 남성을 쳐다보기도 합니다. 대체 우산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CCTV상으로는 우산 속에 우산을 들여다보긴 했는데 일단 우산밖에 없는데 전혜연 평론 왜 남의 우산 갖고 주거니 막 당기고 안 뺏기려고 하고 이게 실랑이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산 안에 뭐가 있는지 영상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같이 보실게요. 네. 자, 남성에게서 우산을 뺏은 업주가 신고 후에 도착한 경찰에게 우산을 안전하게 일단 전달했습니다. 경찰이 우산을 조심스럽게 펴보이는데 저게 뭐냐? 뭐예요? 30cm 크기의 흉기입니다. 어머. 이제 방송상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약간 모자이크 처리가 된 건데요. 그나마 다친 사람 없이 이 남성이 바로 체포됐지만 만약에 이걸 계속 갖고 있었으면 어땠을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정말 소스라치 진짜 소름 끼치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앞서 그 영상은 우산을 가지고 있던 그 남성은 왜 이것을 이 흉측한 흉기를 가지고 있었을까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보했고요. 납세 그 소지품 확인 중입니다. 아이고야 18이네. 아이고 큰일 날 뻔. 차문이 다친 데 없어요? 아저씨 왜 칼 들고 왔어요 근데? 난 집에서 비가 올 줄 알고 그 안에 차 들고 몰랐어요. 사장님 그 특사방으로 형님 접수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진술 거부권 있고. 아니 분명 앞서 CCTV 그 PC방의 CCTV 보면 자기가 먼저 손 놔서 뭔가 주섬주섬 했는데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 원래 우산 속에 뭐 넣어 갖고 다니세요? 그러니까요. 뭐 없잖아요. 우산 속에는 뭘 넣어 갖고 다니지 않죠. 떨어지잖아요, 쓰면은. 피면 비를 피하는 데 쓰는 거니까. 네. 우산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뭔가를 주섬주섬 찾았다면 우산 안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저 사람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소리죠. 그런데 저 60대 남성 검거되자마자 저는 우산 안에 흉기가 들어있는지 몰랐는데요. 너무나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네. 일단 경찰 조사에서 그 이후에 실토를 하고 게임 중에 돈을 많이 잃어서 너무 화가 많이 났었다. 그래서 흉기를 가져오긴 했지만 이 흉기로 해코지를 해야 할 의도는 없었다. 근데 왜 주섬주섬 꺼냅니까? 해코지할 의도가 없었는데 네. 저것도 거짓말입니다. 일단 보세요. 저 말 좀 볼게요. 이 그래픽 좀 볼게요. 잠시만요. 앞에 저 흉기를 가지고 온 이유를 보니까 흉기 있는 줄 몰랐다. 근데 왜 발뺌을 해요? 조사 받을 때 보니까 게임하다가 돈을 잃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흉기로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100번 양보해서 이 말만 고지고대로 믿는다 쳐도 김묘성 기자님 PC방에서 컴퓨터 게임하다가 돈을 잃었다고 화가 나서 흉기를 챙겨와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유가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라는 것도 과연 이유가 될지는 의문입니다. 이 영상을 맨 처음에 보시면요. 남성은 자리에 앉자마자 거의 동시에 바로 다툼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앞선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유추가 됩니다. 네네. 당시 일단 만취 상태였는데요. 경찰 확인 결과 사건 전날에도 만취 상태로 이 PC방을 갔던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다른 손님에게 뭐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시비가 붙기도 해서 소란이 나니까 당연히 사장 입장에서는 내쫓았겠죠. 내쫓았는데 이때 젊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면서 어머. 또다시 술을 먹고 PC방을 찾아간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세상이 요즘 손정희 변호사님 왜 이렇게 흉흉해져서 만약에 저 PC방 업주분께서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장면이 벌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산 자체도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이 될 수 있는데 그 안에 또 몰래 흉기를 숨겼다는 점에서는 고의로 이런 흉기나 범행 도구를 미리 소지해서 방문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고요. 그러네요. 그만큼 위험성이 있고 또 재범 우려도 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 6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죄를 적용해서 지금 검찰에 구속해서 송치한 상황이고요. 흉기를 소지하고 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라는 경찰 관계자들의 설명이고요. 네. 앞으로 이렇게 흉기를 가지고 난동 부리는 행위는 엄중 대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로요. 이런 모방 행동 절대 안 되고요. 진짜 요즘 왜 이렇게 흉흉해졌는가 모르겠어요. 하마터면 정말 큰 일이 벌어질 뻔한 그런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와, 대박 사건. 오랜만에 외출 한번 한 것만으로도 세간의 관심을 끈 인물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어머니 49주기 기일입니다. 그런 날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 생가 방문한 지도 좀 오래돼서 옛날엔 아버지하고도 여러 번 왔었고 모시고 왔었고 여기까지 걸어 올라오면서 많은 분들이 또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매미들이 회방을 나서 자세히는 잘 안 들렸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 최대한 또렷이는 들리게 해드리려고 무진장 애쓴 저 정도 애쓴 적이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저걸 그냥 들었는데 진짜 안 들렸는데 어쨌든 저희 제작진이 최대한 소리를 좀 뽑아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묘성 기자님 저 얘기를 들어보니 어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참 잊을 수 없는 날이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머니죠. 유경수 여사의 49주기 기일이었기 때문인데요. 광복절 경축식 때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기일을 맞아서 구미에 있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은 겁니다. 앞서 보신 화면처럼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그 올림머리를 했고요. 베이지색 재킷과 바지를 입고 또 운동화 차림으로 많은 인파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누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개 행보에 나선 거는요. 올해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 4월이었죠. 동구 팔공산 동화사에 방문을 해서 그때 귀향 1년 만에 외출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떠들썩했었잖아요. 기억나네요, 네, 그때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이슈가 됐었는데 그때 이후로 4개월 만에 이렇게 공개 행보를 재개한 거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아버지의 생가를 좀 더 일찍 방문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건 좀 미룬 측면이 있었고 옛날에 아버지를 모시고 여러 번 왔었는데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옛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라고 하면서 추억을 되돌렸습니다. 사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그날의 비극이랄까요? 그날의 아픔 또렷이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전혜연 평론가님, 앞서 저희가 두 영상 보여드렸어요. 그 흰옷을 입었을 때가 대구 동화사 방문했을 때 모습인데 그때 얼굴과 어제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했을 때 얼굴 보면 혹시 건강상에 좀
호전됐다 그런 느낌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도 일단은 언덕을 걸어 올라왔다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아무래도 좀 건강이 호전된 것으로 보이고 또 사실 이제 동화사를 방문을 했을 때는 취재진 앞에서 거의 이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좀 다리가 많이 아픈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온 이유가 좀 발을 헛디디기도 하고 또 합장하거나 이럴 때 좀 앉아있기도 해서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보면 언덕도 걸어 올라오고요. 그러네요. 또 이제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또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보이고 또 취재진 앞에서도 아까 보면 좀 활짝 웃으면서 말도 많이 하고 지지자들하고 일일이 악수하면서 대화하는 모습 이런 거 봤을 때 건강이 훨씬 호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무엇보다도 뭐 신발도 직접 끈 묶고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허리가 아픈 분들이 이러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 건강이 훨씬 회복되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진짜 그때는 동화사 때는 계단 오르고 내리는 것도 버거워했는데요. 일단 건강은 많이 호전돼서 뭐 지지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또 안도감을 줬을 것 같은데 어제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을 때 특히 이곳에서 오래 머물렀대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기 앞쪽에 있는데 가슴이 상당히 대통령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실 겁니다. 지하 수장고에 그 유품들을 보관만 해놓는 그 수장고가 있거든요. 책상을 하나 보시더니 어머니 책상 쓰시던 거 맞다 이렇게 그 과거를 회상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다 기억이 난다.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앞서 뭐 영상에서 잠깐 표정이 비춰졌습니다만 백성문 변호사님, 박근혜 전 대통령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은 본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지금 뭐 어머니의 기일에 또 방문을 한 그런 그냥 개인적인 그 이유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영상 쭉 보셨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왔는데 저희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잖아요. 그러네. 그 의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도 보수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 위상이 그만큼 꽤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지역을 좀 한정해서 보면 대구 경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아직도 무시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총선이 얼마 남았죠? 한 8개월 남았죠. 그렇죠. 8개월 남았네요. 네. 총선 8개월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행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 행보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까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시계 네. 7시 50분에 멈춰 있는 시계를 보고 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하신 그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행보, 이게 어찌 보면 개인적인 행보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내년 총선에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아닌지 이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 시계. 참 저 시계를 보면서 7시 50분에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차고 있던 시계가 7시 50분에 멈춰 있는 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마냥 또 과거에만 이 회상에만 젖어 있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현실로 돌아오면 조금 전에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행보 오랜만에 외출인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기에 관심이 지대하게 쏟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총선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8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관련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었겠죠.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친박계 전 의원들 중심으로 TK 출마설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때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가 그 뉴스를 못 챙겨봤나요? 그 인터뷰 내용 그대로라는데 무슨 인터뷰를 말하는 걸까요?
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인터뷰한 내용은 아니고요. 지난달이었습니다. 주간조선과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서 뭐 여러 일을 보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얼마 전에 대구시장 후보로 이제 나갔을 때도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지지해준 전례가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인터뷰 내용이 이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대통령께서 정치적 의미의 친박은 없다 이렇게 단호히 말씀하셨다라고 인터뷰 과정에서 설명을 했고요. 자기 정치하면 됐지 나랑 연관시킬 이유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든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김관진 전 실장과는 또 인간적으로 이제 교류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현실 정치에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활동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느낌도 있고요. 특히 정치적 의미의 친박이라는 게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그 현상은 아니죠. 과거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 지금도 대표적인 친박으로 거론되는 많은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 할 텐데 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거에 또 탄핵 때 나를 심판했던 사람들도 거기에는 친박이라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 거리 두기, 선긋기를 하고자 이런 인터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정치인의 워딩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현실 정치에 몸은 발은 담그지 않더라도 어쨌든 우리 통념상 정치인으로 아직도 보고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벌써부터 이걸 해석하느라 또 분분할 거예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정치적 의미의 친박은 없다. 그럼 모든 어떤 막 사람들이 나는 여기 친박에 포함되겠지 막 그럴까요? 뭐 계산할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이제 정치적 의미로 소위 친박계라는 건 없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TK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그걸 고지고대로 해석하기 좀 어렵죠. 의도는 실제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실제로 보시면 지금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거라고 얘기가 나오는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 일단 바로 옆에 계시는 저 유영하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는 꾸준히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요. 또 얼마 전에 뭐 이준석 대표와도 만나기도 하고 정치권 인사하고 여러 이렇게 교류하고 있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지금 뭐 경북 경산에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요? 출마를 하려면 뭐부터 통과해야 될까요? 경선을 통과하든 일단 당내 공천을 경선? 받아야겠죠. 네네. 공천을 못 받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그야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더 멀리 안 나가면 또 이제 우병우 전 수석. 복권되고 나서 이제 서울에서 변호사 사무실 열었는데 우병우 수석도 뭐 얼마 전에 그런 얘기한 적 있죠. 국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일을 몇 가지 생각해보면 그 중에 하나 출마입니다. 그 표현이겠죠. 네. 이제 뭐 처음에 뭐 지금 주변의 측근들 얘기로는 우병우 수석이 예전에는 뭐 출마하면 손사래를 좀 쳤는데 요즘에는 반반으로 보고 있다. 그래요. 근데 저기 역시 우병우 전 수석도 경북 영주나 뭐 대구에 출마할 것 같다 나간다면 그럼 거기도 어딘가요? TK죠. 그러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롭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그런 말 있잖아요. 전현 평론가님.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만 바람이 가만히 안 냅둔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이 가까울수록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만 막 5만 군데서 막 찾아가고 막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일단 오늘 뉴스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부 지지자들이 얼마나 열성적인지를 좀 우리가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국적으로나 혹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다소 미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TK, 대구 경북 지역에 출마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천 과정에서부터 혹시나 박 전 대통령의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경환 전 부총리 경우에도 윤두원 현역 의원과 경선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즉 민주당에서의 긴장 요소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과 범보수 진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셀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다만 말씀해 주셨듯이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정한 지지를 담은 어떤 것인지 아니면 후광 효과를 얻으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인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째깍째깍 총선 시기는 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는 또 어떨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꿔보겠습니다. 아니 진짜 요즘요 기사님들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진짜 김묘성 기자님. 네, 그러기나 말입니다. 먼저 버스 기사님이 겪은 사연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아하. 한 여성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보인 행동이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준비됐는데요. 아하.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네네. 네,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입니다. 신호를 받고 멈춰서는 버스 앞으로 옆에 지나가는 분 보이시죠? 동그라미 친 여성이 다가오더니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가 정류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사는 손을 저어서 그러네요. 아니요 안 됩니다 라고 거절 의사를 밝히는데요. 네. 그러자 이 여성 버스 앞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가로막고는 문을 열어달라 시위를 벌입니다. 어머나. 신호가 바뀝니다. 그런데도 꼼짝하지 않고 이 버스 앞을 가로막으면서 경찰까지 출동을 하고요. 교통 어허. 정체가 발생하는데 결국 이 기사는 경찰을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리고 앞서 경찰까지 현장에 출동했고 앞서 보셨지만 버스 뒤로는 뱀꼬리처럼 차가 이미 꽉! 왜 영문도 모르죠? 앞에 뭐야 사고 난 거야 하고 지금 운전자들은 지금 애태우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니 전혜연 평론가님 버스 정류장 아닌 곳에서 문 열어달라 해봤자 아니 기사님이 손살 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차량 정체는 문제지만 저 여성분도 사실 위험할 수 있고요. 아하. 다른 차량들이 모르고 가다가 또 큰 사고가 일어날 수 맞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 보인 행동 반성을 하기는커녕 더 이상합니다.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자, 경찰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여성이요. 전혀 반성하는 기색도 없고 계속 요지부동입니다. 경찰이 할 수 없이 이 여성 팔을 잡고 일으키니까 몸을 막 부리치면서 격렬히 저항하고 합니다. 네. 결국 여성을 인도로 이동해서 했는데 이후에 이 여성은 경찰의 멱살을 잡고 어머나. 실랑이를 이어갑니다. 결국은요. 이 여성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순찰자로 연행됐습니다. 아니 요즘 보면요 참 우리 경찰분들 순환 시대에 진짜 저런데 오히려 경찰의 멱살을 잡는 걸 또 이렇게 경찰이 강압적으로 제지도 못하잖아요. 또 우리 법은 또. 그러니까 진짜 경찰도 얼마나 황당했을지 뭐 대충 짐작이 되는데요. 네. 또 저런 신고를 받고 경찰까지 출동을 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가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근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셨는지 지금 뭐 저희 끌고 나가는데도 거의 들고 나가잖아요. 그래. 저희 인도로. 네. 저기서 멱살 잡고 폭행하고 본인 아까 버스 타고 싶다고 버스 가로막았잖아요. 결국 경찰차를 타고 갔네요. 버스를 못 타고. 그러네요. 저 여성은 뭐 명백한 공무집행방해 해당하고요. 그래서 일단 도대체 왜 그랬냐 경찰에 물어보니까 네. 버스 기사가 태워주지 않아서 너무 화가 났다. 그게 과연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손정혜 변호사님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가 요즘 왜 이렇게 욱하는 행동, 욱하는 범죄가 많아졌어요. 왜 그런 거예요, 진짜? 네, 그리고 본인 일방적인 억지를 너무 때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렇죠. 이렇게도 보이는데요. 우리가 옛날 드라마 보면 막 손대면 버스가 세워주고 또 그랬잖아요. 네. 지금은 다 불법입니다. 이 버스 정류장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는 행위 자체도 모두 금지되어 있고요. 적발되면 가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아하.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관련 조례에서 이 버스 정류장 반경 10m 밖에서 승객을 태우면 또 이 조례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목적은 교통 안전, 사고 위험성이 있기 맞아요. 때문이고 또 질서 정연하게 태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이 나와 있는 건데 그런데 본인 마음대로 아무데나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행동인데 경찰이 왔는데도 인정을 못 하시네요. 아하. 저 여성의 막무가내식 행동 탓에 지금 몇몇이 지금 해를 입었어요. 경찰분들 멱살까지 잡혔죠. 버스 기사님 운행 못했죠. 승객분들 제 시간 어디 못 갔죠. 뒤에 운전자들 다 뱀꼬리처럼 대기했죠. 정말 피해가 막대해서 반성하고 법의 처벌 따끔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곱이 더 보니까 또 한 곱이 나타난다고? 이건 대체 제목 보니까 이게 뭡니까? 김효성 기자님 이거. 뭐 어느 집마다 뭐 고부 갈등은 없을 수 없다라고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정도가 심한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대전의 한 60대 시모 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30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말다툼을 벌여요. 네. 근데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 어머나. 아유. 그리고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어머. 하고 이랬는데도 분이 안 풀렸는지 시모에게 리모컨과 종이 상자를 집어던졌다. 어머나. 아닐 거야라고 믿고 싶지만 세상에 전혜연 평론 지금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제 왜 이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사실 남이 연장자에게 아줌마라고 해도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아줌마 이 말을 들은 저 시어머니가 평생 가슴에 상처가 지워질까 싶습니다. 정말 말이 칼이 된다라는 말이 있고요. 특히나 이 말이 가족들 간에 막 나갔을 때는 그 상처가 굉장히 깊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말도 말인데 머리채를 잡는다. 이거 이제 상대방한테 우리 표현으로 굉장히 거친 몸싸움을 하자라는 신호거든요. 아하.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가 이 사건을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유사한 사건은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하.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이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지금 이 사연 내용만 봐도 이게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 아줌마라고 한 것만 가지고는 패륜적 행동이라지만 뭐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하. 이제 이런 경우 있죠. 뒤에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다. 아하. 실제로 머리채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잡으려고 했다는 거 보면 잡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머리채를 안 잡혔으니까 아무죄도 안 될 것 같기도 하죠. 아하. 안 잡혔으니까. 네네. 근데 그런 행동만 해도 폭행입니다. 아, 그래요? 잡히지 않아도. 그리고 아까 종이 상자와 리모컨을 집어 던졌다. 이것도 맞았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니까 던졌는데 안 맞은 것 같아요. 네. 안 맞아도 그것도 폭행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내 몸에 닿아야 폭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던지는 행위에서 내 쪽으로 유형력의 행사만 있어도 폭행죄가 돼요. 그래서 일단 존속 폭행 혐의로 이 며느리가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 네. 이 며느리가 법정에서 또 아주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아주 희한한 변명을 하나 합니다. 뭐랄까요? 리모컨하고 종이 상자는 내가 던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럼요. 내가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남편이 손목을 막 이렇게 막 잡아서 손목을 미끄러져서 놓쳐가지고 이게 갑자기 휙 날아갔다. 그러니까 자기가 던진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이런 해괴망측한 무슨 지구과학 시간이 작용 반작용이에요? 무슨 놈이 이런 해괴망측한 걸 변명이라고 지금 판사님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변명을 늘어놓는 며느리한테 손정혜 변호사님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네,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벌금 30만 원이 이제 양형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일단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인다. 그런데다가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점이 지적이 됐는데 피해자는 바로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 자식 앞에서 며느리로부터 폭행을 당한 거니까 그 모멸감은 사실은 굉장히 상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용서를 끝내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며느리가 또 용서받기 위해서 적절하게 어떤 사과나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어렵지만 어찌됐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보통 가족 간에 이뤄진 폭력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합의하고 용서하면 굉장히 선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하. 그런데도 1심 판결까지 갔다는 것은 끝끝내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벌금 30만 원으로 그친 것은 가족 내부 문제고 그동안에 이제 상당한 갈등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노가 이런 식으로 이제 폭행으로 나아갔다는 점, 그리고 우발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동종 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이 참작이 됐습니다. 근데 진짜 백성문 변호사님 우리 법은 어려워요. 이런 진짜 폐륜적 행위를 했는데도 벌금 300도 3천도 아닌 30만 원 선고. 그런데 뭐 벌금이야 그런다 치지만 이미 이 가정 혹시 남편이 이혼 소송한다면 혹시 이 행동이 이혼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건 충분히 그 뭐 이혼 사유에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충분히 이거 뭐 이혼 사유가 될 것이고 이게 벌금 액수는 사실 그렇게 해서 적었을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손 변호사님이 자세히 설명은 하셨지만 머리채를 잡은 게 아니라 잡으려 하고 리모컨과 상자를 던졌지만 맞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해가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았다는 부분도 분명히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일단 저 집안의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이 어떤 이유로 일어났는지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무조건 며느리에게 불리하다고 제가 단언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이런 처벌까지 받는 행동을 했다라는 건 만약에 저 부부가 헤어지게 된다면 며느리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이라도 이 멀어져 보이 이미 금이 갈대로 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회복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서로 간의 노력을 한번 해보기를. 왜냐하면 이혼만이 또 가족 관계 내 관계가 무너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테니까 한번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별세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브리핑 내용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교수님이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후 병원을 찾아서 부친의 임종을 했습니다. 국정 공백이 없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으며 조화와 조문은 사양함을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애도를 표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브리핑 내용 들으셨겠지만 김묘성 기자님 어제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를 하면서도 윤 대통령 이 머릿속에는 그래도 병원에 계신 지금 아버지 생각 간절했을 거 아니에요, 또.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부친의 건강이 좀 악화돼서 서울대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라고 전해졌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뒤에 부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병원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네. 도착하고, 그러니까 아들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하고 20분 뒤에 부친은 92세 일기로 별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은 가족들과 함께 임종을 지켰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친이 며칠간 그 위중한 상태이긴 했는데 또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또 업무를 해야 되니까 이런저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전에 아버지를 찾아뵐 예정이었는데 뭐 이렇게 됐다라고 전개를 알렸습니다. 네. 꼭 윤 대통령 부친의 경우만 해당하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마 부모님을 여의어보신 분은 비슷한 경험하셨을 거예요. 윤기중 교수님도 마지막까지 초인적 능력으로 기다리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저희 아버지 여일 때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끝까지 가족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초인적 능력 발휘하시고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셨어요. 그게 딱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공감하실 수 있어요. 윤 대통령 도착 후 20분 뒤에 이제 별세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축사를 끝내고 급히 달려온 아들 윤 대통령을 보고 윤기중 교수 아버지는 뭐라고 말을 남겼을까요? 전혜연 평론가님. 네, 고 윤기중 교수 세상을 떠나기 전 아들 윤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전했고요. 다만 이제 임종 직전에 하신 말씀은 아니고 의식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아들인 윤 대통령에게 한 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생전에 윤기중 교수는 어떤 분이었을까 또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통계학의 거목이셨습니다. 그리고 1931년 논산에서 태어나셨고요. 56년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을 하고 66년에 일본 문무성 국비장학생 1호로 선발돼서 일본 히토츠바시 대학에 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8년에 이제 연세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수 활동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1997년까지 강단에 쓰셨습니다. 일단 우리 예전에 1950년, 60년대만 해도 우리가 많은 배움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석사학위만 있어도 이제 교수를 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당시 이제 석사학위에 있는 교수들한테 좀 쉽게 박사학위를 딸 수 있는 그런 구제 박사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해요. 간단한 논문만 쓰면 박사학위를 주는 거죠. 근데 그때 윤기중 교수가 이걸 거부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학위를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건 진정한 학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올곧은 그런 성격을 갖고 계셨던 분인데요. 윤 교수님은 이제 97년까지 제가 아까 교단에 쓰셨다고 했는데 정년 퇴임한 이후에도 공부가 중요하다 하면서 계속 연구 활동을 이어오셨고요. 최근에 이제 건강이 좀 악화되기 전까지 그 전까지도 매일 연대 명예교수실로 출근하셨다고 합니다. 명예교수분들께서는 이렇게 많이 학교에 나오진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4-5명이 이제 함께 사무실 하나 쓰는데 거의 매일 출근했던 교수님은 윤기중 교수님이 유일했다라고 연세대 관계자가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야, 이게 나란히 있는 사진 보니까 진짜 닮았네요. 이거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고 윤기중 교수님은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친분과 함께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아버님께서 기력이 전 같지 않으셔서 부모님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렇게 드시고 나면 꼭 우리 아버지가 야, 너 나중에 공직 그만두면은 식당 해라. 아버지하고 늦게까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뭐 제가 뭐 곳이 떨어지고 뭐 이래도 저녁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아버지하고 이렇게 반주도 좀 하시면은 저도 조금 얻어먹고 이런 법경제학이나 경제법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아버지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그런 걸 많이 갖게 됐고 이제 아버지가 그런 면에서 이제 제 1멘토고 연세의 교정은 제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방학 숙제도 하고 수학 문제도 풀었습니다. 교수실에서 수학 문제, 방학 문제도 풀었대요. 그런데 손정희 변호사님, 사실 글쎄요, 그런 부자지간이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인생의 제1 멘토로 꼽네요. 네,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제1 멘토라는 단어에 녹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아버님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법조인이 된 것, 서울대 법대를 진학한 것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아버님이 이제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본인도 경제학자를 꿈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더 구체적인 학문을 하라고 이제 권유를 했고, 그래서 서울대 법대에 진학해서 이제 법 공부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대에 와서 검사로 인간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뭐 사법시험 여러 번 이제 떨어지는 아픔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늦은 나이에 검사가 됐는데 그때도 이 강직했던 아버지가 카드를 만들어주면서 부정한 돈은 받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동기들이랑 후배들 밥 사줄 때도 이 카드를 써라. 그러니까 나쁜 돈 받지 말고 내 카드 써라라고 이제 카드도 만들어줬다라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고요. 또 취임 이후에 대통령실에 이제 방문했고요.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때도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고 윤 교수께서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직무를 잘 수행해라. 이런 또 당부의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백성문 변호사님, 네. 고 윤기준 교수는 어릴 때 윤 대통령한테 그냥 이렇게 막 물심양면 밀어주긴 했지만 뭐 엄격함하고는 거리가 멀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굉장히 엄한 모습도 많이 있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굉장히 자유로운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키워내셨던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유명한 일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네요. 이제 아버지한테 아마도 이제 놀다가 걸렸거나, 네. 뭐 그때 어렸을 때 놀다가 많이 걸려서 혼났다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 좀 등치도 꽤 크시잖아요, 네. 윤 교수님이. 그때 업어치기를 당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절해가지고 다음날 등교하지 못했다는 굉장히 그래요? 유명한 일하고요. 뭐 대선 직전에 방송에서도 놀다가 걸려서 참 많이 혼났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우스갯소리로 또 굉장히 자유로운 부분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시험 보고 성적이 안 좋으면 제일 먼저 걱정나는 게 너 집에 가서 이거 엄마 아빠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이 생각부터 하는데 어머님이 좀 이 성적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들어올 때까지 아버지한테 상대적으로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퇴근 기다리면서 집 밖을 서성이다 들어가기도 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도 지금 뭐 술 먹다가 행패 부리고 이런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주도를 잘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가 직접 주도를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고교 졸업하고 여의도 자택에서 직접 이제 그 당시 국산 브랜디를 따서 아버지가 직접 윤 대통령에게 술 마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엄하면서도 자유로움을 다 겸비했는데, 그런데 앞서도 뭐 잠깐 당연한 얘기지만 사진 보면 정말 닮았어요, 전현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그 사진 중에 굉장히 우리가 평소에는 보기 어려운 사진들이 가끔 공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의 아기 때 사진 이런 것이 이제 가끔 공개가 됩니다. 지금 보면 모친에게 안겨 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저 사진이 바로 윤 대통령의 윤 대통령 죄송합니다. 부친이신 고 윤기준 교수가 직접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직접요? 예. 한양대 전임 강사 재직 시기에 카메라를 구입해서 저렇게 가족 사진을 자주 촬영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보는 아기도 바로 아버지가 찍은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기준 교수께서 가족 사진을 굉장히 자주 찍어주셔서 네. 남아있는 가족 사진 대부분이 이 교수님께서 찍은 사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쨌든 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뭐 마음 황망하잖아요. 아버님을 뭐 하늘이 무너지는
이 부모님을 잃은 슬픔은 하늘이 무너진 슬픔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또 한미일 정상회담 예정된 건 소화한다고 하니까요. 또 그 부분은 또 우리가 또 관심 있게 응원하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밖에 관심 가는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에, 야, 이건요, 어제 광복절이기도 했는데 태극기가 기가 막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묘성 기자님, 무슨 일입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기가 막힌 태극기가 걸릴 뻔했습니다. 어허. 걸렸다가 철거가 됐다는 건데요. 어허. 구리시가 태극기 태극 문양이 잘못 그려진 그야말로 엉터리 태극기를 걸었다가 광복절 하루 전날 저녁에야 부랴부랴 철거를 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나. 영상이 준비됐는데요. 어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구리시가요. 그 복합청사 앞에 조성한 태극기 거리가 있거든요. 네. 태극기 거리에 태극기가 이렇게 나붙깁니다. 네. 광복절을 맞아서 배너형 태극기를 건 건데 어허. 광복절 하루 전인 14일에 개양됐던 그 태극기가 갑자기 모두 교체가 됐습니다. 이 태극기 긴 면을 늘려서 달 경우에 태극 문양 붉은색의 그 위쪽, 붉은색 위쪽이 오른쪽으로 블록해야 되는데 아하. 이게 반대가 된 거예요. 거꾸로 그려진 엉터리 태극기를 태극기 거리에 달아놓은 겁니다. 참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다는 게 요럴 때 쓰는 것 같은데 대체 그러면은 며칠이나 그리고 또 몇 개나 저렇게 엉뚱한 태극기를 걸어놓은 거예요, 전현 평론가님? 이게 이 잘못된 태극기가 무려 사흘이나 걸려 있었다고 어허. 합니다.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것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태극기 거리에 걸려 있었던 데다가 그나마 광복절 하루 전인 오후에 부랴부랴 철거를 했었다고 해서 이게 폐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좀 황당한 것은 구리시가 사흘 정도 저렇게 불량 태극기 걸어놓은 것도 문제지만 저걸 또 사진까지 찍어서 홍보를 했었다는 것. 참 구리 시민들 보기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럴 때면 매번 쓰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부끄러움은 시민들 몫이잖아. 어머, 진짜 부끄러워, 진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공서에서 이것도 다 저희 세금으로 하는 건데 굉장히 이거 보면서 왜 저게 잘못되어 있지 하면서 굉장히 황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의 의미를 많이 알고 또 그거를 바르게 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세요. 젊은 학생도 올바르지 않게 이게 비뚤게 또는 불량스럽게 불량 태극기가 걸려있는 걸 알 정도인데 관공서가 이거 뭡니까? 그런데 대체 왜 그렇답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아, 구리시가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어허.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아유, 인쇄업체가 그 프린트를 잘못해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하하. 그래서 책임 떠넘기에 급급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인쇄업체에서 잘못하면 그냥 무조건 거나요? 그러네요, 이제 보니까. 그걸 검수하는 건 당연히 이제 구리시가 해야 될 몫이죠. 맞아요. 자세히 확인해 보니 인쇄물을 검수해야 될 담당 공무원은 당시 개항 당일에 휴가였답니다. 검수를 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인쇄업체 책임이에요 하고 책임 떠넘기가 좀 급급한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정말 구리시 정신 차려서 이 구리시가요 한 수 배워야 할 지자체가 있어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바로 뉴욕입니다. 어허. 뉴욕 시장이 사실은 태극기 개항하는 개최식에 같이 참여했다라는 그 기쁜 미국의 뉴욕시 말하는 거예요? 소식입니다. 네, 어허. 미국의 뉴욕 월스트리트를 상징하는 돌진하는 황소상에서 사실 우리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개항이 됐는데요. 어허. 이 행사는 한인 소년 단체에서 주최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애덤스 시장이 연설한 내용들도 조금 감동적인데요. 네. 뉴욕 내 한인들의 위치와 영향력 등을 봤을 때 뉴욕은 미국의 서울이다. 아하. 굉장히 뜻깊은 말을 세상에. 해줬는데요. 이 세계 금융 수도인 맨해튼 특히 볼링 그린 파크에 국기를 개항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런 연설도 했고요. 이 미국 현지에서 지금 같이 태극기와 함께 우리 한인 청년들 같이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아니 김묘성 기자님, 맨해튼은 들어봤지만 볼링 그린 파크 볼링을 그렸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저는 그냥 랜드마크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건 네. 역사적 장소더라고요. 1783년 조지 워싱턴 장군이 이끄는 미국 독립군이 뉴욕에서 영국의 군대를 몰아낸 뒤에 별이 13개 그려진 최초의 미국 국기를 개양한 곳이라고 합니다. 아하.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돌진하는 황소상 위치 바로 거기라고 하네요. 네.
백성문 변호사님 30초 드릴게요. 아니 그러면 저렇게 뜻깊은 태극기를 단 기특한 저분들은 정말 고마운 저분들은 누굽니까? 아까 다 젊은 분들이죠. 네. 2017년에 뉴저지한 고등학교에서 일단 그 한국계 학생에 대한 교사 인종차별행위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한인 청년단체 AAYC가 결성이 됐고요. 그래서 거기서 2021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저 자리에 태극기를 달고 있고 그리고 특히 최초로 한복의 날을 50개 주에 선포하는 데도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바다 건너 미국도 이래요. 제발 그 지자체, 조금 전 그 지자체 굳이 얘기 안 할게요. 왜? 시민들 더 부끄러워할 테니까. 그러니까 지자체 아무튼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오늘의 클로징은요. 부산 진구에 사시는 송선희 님이 사진과 함께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친한 동생이 제주 여행 때 겪은 일이에요. 주정차 금지 말뚝에 강아지가 묶여 있더래요. 아, 이렇게 묶여 있었군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한쪽만 바라보더래요. 배가 고픈지 길가에 풀을 뜯어먹는 게 안쓰러워서 세상에 사료를 사다 줬는데도 안 먹더랍니다. 결국 출동한 경찰이 강아지를 데려갔어요. 주인이 안 나타나면 시설로 보내진다기에 동생이 자기가 키우겠다며 명함을 경찰에게 주고 왔는데 아직 연락이 없다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송선희님 동생분 천사 같은 마음씨를 가졌네요. 강아지 주인분 지금 방송 보고 있다면요. 반성하고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파이터로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